부동산 중개업소들 참 힘들겠다. 그래, 요번 대책에 가장 힘든 사람은 중개업소야. 왜냐하면 이제 4년 거의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거의 다 생각하면 발동한다고 매물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실거주에서 들어가 버리면 또 계약이 나올 게 없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2년 참 힘들겠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가볼까요? 자, 임대차 3법 이번에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 좀 현실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계약 앞둔 헬리오시티 집주인 멘붕 걸렸답니다. 4억 라켓 해줬는데 큰일 났대요. 자, 자세한 내용 그렇습니다. 2018년 말에 입주 당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이 6억 원 안팎이었는데 최근에는 10에서 11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하고 볼 때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당시 6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준 임대인은 최대 3,250만 원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경기도 광명의 센트럴자이 2018년 12월에 준공돼서 입주를 했답니다. 당시 전용 면적 87제곱미터가 전세가 3억 9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세가가 6억이래요.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시가보다 너무 낮아서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전세 가격의 호가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임대 3법의 취지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가장 큰 허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임대인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비워줘야 한다라는 거고 소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거 2년 뒤에 시간만 늘렸을 뿐 또 다른 임차인의 희망 고문 아니냐. 어차피 2년 뒤에 갱신이 다 끝나고 나면 임대료가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간 만큼 결국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요번에 임대차 3법은 그래 임대인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2년 그냥 그렇게 놓고 나중에 현실감 있게 받으면 되지 요 정도 마음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3법에서 그치지 않고 원래 5법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걱정되는 건 그런 거죠. 나라가 임대료를 그 다음에도 더 올리면 안 돼. 그 다음에도 더 올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표준 임대료. 뭐 지금 서울의 임대료 상승률은 얼마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가격 규제를 강하게 하게 되면 나 2년 뒤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지금은 그냥 감내할 수 있어. 2년 참으라는 소리는 그런 건 알겠. 뭐 얼마밖에 안 된다고 네가 뭔데 이씨. 이제 그렇게 그 부분들이 이제 사실 공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못 올린다 멘붕? 그렇지 화나지. 이렇게 특히 입주 물량 쏟아질 때 넣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세보다 되게 낮게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물량을 만세대 아파트를 6개월 안에 다 때려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잔금에 대해서 연체이자 내고 해야 되니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놓고 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손해를 보란 얘기인 거니까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한 번 정도 더 참으면서 버텨본다 또는 나는 못 버텨 이런 사람들은 좀 고통스러울 거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쩌겠어요. 어쩌겠어.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도 싫어. 세입자가 안심 해도 될까요 그러면? 세입자도 마찬가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갈 방법을 찾든가 집을 사든가 내 집 마련을 하든가 뭐 이게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 세입자의 주거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이 그냥 플러스 2를 해준 것이지 영원히 안정적인 그건 아니지. 보장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부터 대비한다고 되겠어. 열심히 벌어야지 전세금 올라간 거 해야 되고 전세자금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이 아니잖아요.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요거와 맞물려서 얘기하는 게 입주 물량들 쏟아질 때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거죠. 이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째요? 세를 안 놔. 안 놓으면서 6개월이고 7, 8개월이고 공실로 놔. 또는 잔금 치고 비워놔. 그 얘기가 베네수엘라 얘기 나온 게 그거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는 항상 그렇잖아요. 입주 물량 쏟아질 때 6개월 뒤에는 재가격 나오잖아.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전세 얼마예요? 6억이요. 난 7억 받을래요. 근데 전세 얼마예요?
5억 8천이야. 5억 5천이야. 부동산 가격 계속 내려서 얘기하잖아. 아니 왜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물량이 안 나가고 급한 매물도 계속 나와서 지금 얼마예요? 4억이요. 이씨. 근데 잔금 쳐야 되잖아. 근데 이제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잔금 쳐놓고 기다리자. 그래서 그 물량들 다 빠지고 나면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사장님 기다리신 보람이 있어요. 그렇지. 지금 7억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7억 넣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자금력 있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값에 전세를 못 놓는 분들은 2+2 4년을 이제 낮은 임대료로 가야 되고 요번에 이제 그냥 버텨서 나는 제값 놓겠다라고 하면 제값 놓는 금액으로 4년을 버티.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 차이가 큰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금력에 따라서 좀 갈릴 거다. 예. 지금 올해 뭐 하반기 입주 앞두고 있는 뭐 뉴타운 입주 물량들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좀 약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2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들 참 힘들겠다. 그래, 요번 대책에 가장 힘든 사람은 중개업소야. 왜냐하면 이제 4년 거의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거의 다 생각하면 발동한다고 매물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실거주에서 들어가 버리면 또 계약이 나올 게 없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2년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대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요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 뭐냐면 실거주는 옳은 거고 다주택은 적폐 나쁜 거고 없애야 되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가 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전세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세 살지 말고 내 집 마련해서 사시든가. 그러니까 전세를 살지 말란 얘기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란 얘기는 다주택자가 놓고 있는 전월세 임대 물건을 하나 없애고 실수요로 바꾸는 얘기인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어제 갔을 땐 물건이 10개였는데 다주택자 물건 2개가 빠지고 실수요자가 2개를 사주면 8개인 거잖아요. 내 선택권은 8개밖에 없는 거야. 계속 6개, 4개, 4개 중에 사야 되는데 물론 전세입자들이 10명 있던 게 실거주로 바뀌면서 수요도 준 거야. 물건도 줄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크게 작동을 하냐면 멸실이 만들어지는 거. 한쪽에서 재건축을 위한 멸실들이 만들어지고 공급이 안 들어가. 이런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임대 물건들은 다 없어지고 신규 채집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이런 때는 10개가 아니라 수요는 뭐냐면 갈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더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신혼부부가 늘어난다든가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그러니까 좋은 직장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서울에서 직장 다녀야 될 수요들이 이 서울 좋은 지역에서 괜찮은 지역들에서 거주하려는 이 수요가 있는 한은 이 물건 개수가 줄어든 게 더 이 가격을 급등하게 되는 원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막 이 그래프 그려가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네. 이게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러니까 이번에 막 그 언론에서 막 언론이든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좀 공포감을 막 심어주려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막 전세는 앞으로 사라져서 들어갈 집도 없으면서 전세에서 종말의 시대를 이게 만들었다, 촉발했다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다만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굉장히 이 어떤 재화의 측면에서 보면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갑자기 임대 물건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도 수요도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거나 집을 임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군것질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야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생산하듯이 막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데 사도 될까 안 될까 고민을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탄력적인 재화가 아니라 부동산은 원래 비탄력적인 재화인데 이번에 2+2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 번 들어가면 2년 의무적으로 2년은 무조건 살 수 있었던 게 4년으로 늘어나면서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공급 곡선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량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늘어나거나 신규 전세
물건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커요. 수요가 일정하다고 할 때 이게 커지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22년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 이런 괜찮은 아파트들의 입주 물량들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급량이 전세 공급량도 줄어든다는 얘기인 건데 전세 공급량이 여기서 이쪽이 줄어드는 건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가파르게 상승할 때 기존의 세입자들은 별로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2+2에 걸려서. 근데 신규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 임대료를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 22년에 진짜 조금 더 악소리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번 대책으로. 또 하나, 그러면 2023년, 24년에는 사실 서울 안에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문제가 생기는 둔촌주공이나 요즘 뭐 계속 말 맞죠. 둔주나 개포 1단지나 뭐 레미안 원밸리나 지금 뭐 수색에서도 지금 수색 6, 7, 13 증산이가 동시에 막 그런 애들 입주 물량들이 다 앞으로 이제 2023, 4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절이 와요. 그렇게 되면 임대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비탄력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오를 때도 급격하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 임대차 보호법 요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를 때는 2+2를 써. 왜냐하면 저렴한 금액에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주변 시세가 되게 싸졌네? 저기 입주 물량 쏟아지면 전세 싸게 나오네? 저희 가서 살까 싶으면 저 나갈래요 그러면 요번에 지금 바뀐 법이 저 나갈래요 그러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줘야 돼. 그렇죠. 그런 규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승장에서 비탄력적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다시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유보한 어떤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 24에는 조금 제 생각에는 공급 곡선 그래프는 좀 약간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물량들이 또 다시 나아지면서 조금 하락폭은 또 어떻게 보면 완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제 임대차 3법 관련돼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라서, 자, 일단 부동산 공인중개사이신 분들은 우리가 사실 임대차 3법, 특히 2+2, 2+2 제공이 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데,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 매출액 중에 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거의 70% 엄청 크죠. 네,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70%에 대한 소득이 4년 동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네, 쪼개서 들어온다는 거죠. 2년 동안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일선의 중개업소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입주장, 아까 소장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실입주율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죠. 더 늘어날 애초에 거예요. 분양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실입주자가 늘어나면 이것도 입주장도 옛말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요새는 분양 받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실입주를 고려해서 분양들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물건 나올 게 별로 없지. 그리고 예전처럼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하더라도 원조합원이 입주 비율이 낮았었거든요. 요새는 뭐 어마어마하게 입주들을 해서 입주장 옛날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하고 맞물리게 되면 더 심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싸게 임대했느니 입주하자라는 수요가 더 가세하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는 임대차 3법 관련된 부분이 시장의 혼선을 빚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국민들이 혼선이 벌어지지 않게끔 좀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데모할 판에 무슨 교육이야. 이거 보고 밥그릇 잘라놨는데 뭘 개몽이야. 내 밥그릇이 사라졌는데. 무슨 친절한 상담이 어딨어 지금. 다 고서 아사하게 생겼는데.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밥그릇 발로 뻥차가는 법률이 나왔는데 여러분 임대차 3법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가서 데모해야 될 사람이 가서 교육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생각해보니 형태가 좀 얼척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쇠로 가야 돼 이거. 이거 당장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1년 동안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강한 중개사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라서 네,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